네, 안녕하세요. 어떤 건설사 회장의 형제, 그러니까 형이랑 동생이 투자 신공을 발휘해서 뭐 형 같은 경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 차익 47억, 동생 같은 경우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팔고 매매 차익 70억을 비교적 최근에 이제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. 이렇게 생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고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위치가 되게 좋죠. 뭐 대부분 많이 아시죠? 많이 아시는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여기에 서울 숲이 있고 바로 여기 있어요. 바로 여기 있는데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고 바로 옆에는 또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이렇게 생겼죠. 이게 바로 옆에 갤러리아 포레가 있고 이 갤러리아 포레 옛날에 이제 그 G드래곤 살았어요. 그 빅뱅 G드래곤 살다가 지금은 한남 나인원으로 이사 갔다고 알고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고 주상복합이고 한 280세대 되는데 이번에 팔린 거는 그 복층 펜트하우스 이 280세대 중에 4세대밖에 없는 상당히 좀 희소한 물건이 이제 양도차익 70억을 남기고 팔렸죠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가 2020년 뭐 기사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 볼까요? 보면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소위 정말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신공 관련돼서 좀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. 결국은 뭐 돈을 벌든 공부를 잘하든 어쨌든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놈들 어떻게 하나 보는 거고 투자 잘하려면 투자 잘하는 놈들 어떻게 하나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라요. 그런데 공부 잘하는 건 뻔하죠.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면 돼요. 그러면 게임 끝나. 제가 그거는 개런티 할게요.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. 공부 잘하는 게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면 돼요. 근데 뭐 그 얘기 뭐 길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러면 투자 잘하려면은 인터넷 강의 많이 들어야 돼요. 투자는요 인터넷 강의가 없어요. 뭐 유튜브에도 많고 정말 많은 뭐 책도 있고 다 많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잖아요. 제가 해보니까 그 별로 그렇게 그 남한테 이 경기 사이클과 이 부동산 사이클 이런 어떤 투자에 관련된 이런 느낌, 경제적인 느낌은 이게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책 봐서 배워지지도 않고 뭐 강의 듣는다고 배워지지도 않고 제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참 이게 묘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전 워렌 버핏이 그렇게 투자에 규제가 된 거는 워렌 버핏이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아서 상승장과 폭락장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그 워렌 버핏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. 저는 분명히 그 정도 나이 돼서 워렌 버핏만큼 폭락장과 상승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워렌 버핏만큼 뛰어나게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돈 많이 벌었어. 그럼 그냥 은퇴한다고. 피터 린치처럼 그냥 빠진다고요. 근데 워렌 버핏은 나이가 90인데도 좀 계속 상승장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워렌 버핏인 이유는 워렌 버핏이 똑똑하고 천재여서 라기보다도 워렌 버핏만큼 그 나이 90 넘어서까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그 시장에 남아서 상승장과 폭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가 있어요. 뭐냐면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264 그러니까 이거 펜트하우스 복층 펜트하우스 4세대밖에 없는 걸 한 개 팔았는데 이게 2017년에 이제 60억에 사가지고 결국 130억에 팔았다는 얘기죠. 근데 이게 준공이 2020년 11월이었거든요. 이걸 한 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근데 세입자를 2021년 6월에 드렸어요. 야 2020년 11월에 준공했으면 그때 세입자를 잽싸게 맞춰야지 1년 거의 한 7개월 지나서 세입자를 맞춘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이런 거는 100평이 넘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당 실평수당 한 10,000원 나오거든요. 주상복합이. 그러면 공급 면적당 10,000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100만 원이 넘어요. 관리비만.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관리비 100만 원씩 내면서 7달을 버틴 거예요. 왜 버텼냐? 전세값이 오른다고 봤을 확률이 높죠. 그러니까는 그때 전세값보다 더 비싸게 받겠다. 그래서 작년 6월이면 그때 6월이 언제냐면 완전 가장 피크였을 때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작년 6월이 언제냐? 2021년 6월이 제가 이걸 한 개 찾아놨어야 되는데 작년 6월이요. 막 미국이 막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막 미국 부양책 잠깐만. 막 미국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? 막 지금 막 큰일 났다. 막 이럴 때예요. 이때 보시면 미친 듯 돈 푼 미 이게 보면은 2021년 5월 기사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거 보세요.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년 3월 달에 미국 구제계획이라는 이름으로
2100조를 전 세계에 풀어요. 이때 풀리고 나가지고 아파트 값이랑 막 모든 자산 가격이 21년도에 폭등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가 21년 3월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아까 보여드렸듯이 21년 5월 달에 미친 듯 돈푼미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거 이제 난리 나겠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. 막 분매량된 대규모 부양책, 실업수당 난리 나고 뭐 재정 적자가 뭐 심해지고 뭐 물가가 급등하고 뭐 자산 거품이 생기고 막 달러 가치가 추락하고 지금이랑 완전 반대죠. 돈이 이빠이 풀리니까 막 난리. 지금이랑 완전 반대 현상이 2달 만에 벌어진 거예요. 2달 만에 벌어지면서 이제 작년 6월까지 미친 듯이 올랐는데 보면은 이때 이듬해 6월달, 그러니까 21년 6월달에 이 양반이 전세를 맞춥니다. 이 반도건설 회장의 친동생 정찬흥인가라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. 이 사람도 건설사 회장인데 그때 전세 세입자를 드리는 거예요. 700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맞춘다는 거는 이때 꼭지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. 근데 예상 못할 것도 아니에요. 미친 듯 돈 풀었다가 막 지금 막 언론에서,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뉴욕의 그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5월 31일 날 이미. 그리고 이때 이미 3월 13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2100조 전 세계에 풀 때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월 달쯤에 딱 던지는 거예요. 던진다기보다 이제 전세를 맞추는 거죠. 얼마에 맞췄느냐? 69억에 맞춰요. 69억에. 60억에 분양받았는데 69억에 맞춰. 그러니까는 전세금만 받아도 이미 투자금당 회사가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알 수가 있고 뭘 알 수 있어요? 기다리는 거예요. 그냥 관리비 내면서 버티는 거야. 오른다. 이런 걸 알 수가 있고. 이 사람은 또 비회장은 한남 나인원을 이때 21년 4월에 샀어요. 21년 4월이 언제예요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3월 달에 조 바이든이 2100조를 전 세계에 풀면서 막 미친 듯 돈 풀었다고 막 이제 막 큰일 났다. 막 난리 났다. 재정 적자 난다. 막 물가 급등한다. 막 미친 듯 돈 풀었다. 이런 게 5월 달에, 작년 5월 달에 나왔고, 이 사람이 언제 샀어요?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. 이렇게 생긴 분인데, 이 사람은 이제 반도건설 회장, 그러니까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판 사람의 형이에요. 그랬는데, 4월 달에 용산 한남 나인원을 산다는 거죠. 전액 현금으로 샀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돈 풀렸고 기사 나오고 앞으로도 오른다 라고 보고 들어간 거예요. 근데 들어가는 게 하필 나인원 한남이야.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. 야, 돈 풀어서 아파트값 사면 뭐해? 야, 지금 너 노도강 몰라? 더 화성, 동탄, 신도시, 인천, 시흥 몰라? 야, 그때 돈 풀려서 이빠이 샀어? 사서 뭐 좋아? 다시 2000년도 2020년 말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잖아. 이빠이 풀려서 그거 앞으로 이빠이 풀릴 거야. 이거를 예측했어. 나도 예측했어. 하지만 난 안 샀어. 야, 이빠이 풀린 거 예측해서 사면 뭐해. 어차피 다시 긴축은 언제든지 예정되어 있는 거고, 긴축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뭐 취득세, 양도세 내고 보유세 내고 정부 좋은 일 시킬 일 있어?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왜? 한남 나인원이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, 압구정 현대 이런 거는요, 이빠이 돈이 풀렸어. 그때 확 오르잖아요. 오르기 전에 그걸 잡잖아요. 그러면 긴축할 때 노도강이나 막 시흥, 화성, 동탄처럼 빠져야 되는데 걔네들은 안 빠져요. 시흥, 동탄, 화성이 왜 빠져요? 그러니까 아파트값 대출받아 산 애들이 금리 오르니까 그거 못 버티고 던지니까 빠지는 거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현금으로 산다고요.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나 나인원은 확 올라갈 때, 돈 풀릴 때 잡아놓으면 돈 빠질 때 얘네들은 안 빠지고 그대로 남아있어. 빠져도 한 10% 빠진다고요. 그래서 이때 이런 좋은 아파트들 막 희소성 있는 거 판 애들은 오를 때는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딴 애들 빠질 때 얘네들 버틴단 말이야. 그러면 그게 빈부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런 걸 우리가 한 개 깨달아 볼 수 있고, 뭐 여기 보면은 세부당 꼼꼼히 따진 분석이라는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, 여기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면, 원래 이게 막 지금 시세 차익이 70억이면요, 2년, 원래는 2주택자기 때문에, 얘가 한남 나인원을 갖고 있잖아요. 2주택자기 때문에,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과산세가 20%예요. 가산세율이. 그러면은 45%가 최고인데, 65% 맞아야 되는데, 윤석열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해줬잖아요. 중과 완화해줬으니까 20% 빠지고 45%만 내니까 어쨌든 70억에 45%니까 어쨌든 30억 가까이는 얘가 세금으로 내야 되죠. 양도세는 30% 추정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. 뭐 이거는 사실 헛소리예요. 이거 지금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보세요. 비회장이 사실상 실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소유권 등기를 한 목적도 절세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유권 미등기 하면 70% 중과세율 적용받는데 절세하려고 실거주 안 하면서도 전세 맞추면서도 소유권 등기를 했다. 마치 절세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기자가 쓴 거죠. 미등기 전매는 여러분 범죄예요. 미등기 전매는 깜빵 가요.
이런 사람들 가진 게 얼마나 많고 지킬 게 얼마나 많은데 미등기 전매 요즘 등기부에 다 나오는데 깜빵 갈 일이 있어요?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. 그리고 반드시 법적으로 잔금 치르고 2달 내에 등기 쳐야 된다고요. 그래서 한 거지 절세하려고 등기한 건 아니에요. 이거는 기사가 틀린 거고. 지금 10분인데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. 그러면 일단은 여기 또 한 가지 볼게 보세요. 업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매매 거래 당일 57억의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. 그러니까는 얘가 69억의 전세 맞췄잖아. 작년 6월 달에요. 근데 57억이잖아요. 그러면 그거 한 12억 정도 빠진 거죠. 그러면은 몇 프로 빠진 거? 20% 빠졌죠. 보통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용산의 고급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들도 한 30% 빠졌어요. 근데 이거는 워낙 초고가고 진짜 네 세대밖에 없는 우리나라 최고 물건이니까 한 20% 빠진 거예요. 여기 용산의 주상복합 1등 대단지,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가 한 30% 빠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얘는 좀 덜 빠진 거예요. 하지만 얘도 빠졌죠. 작년보다.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. 그러면은, 이거 뭐 이런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고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면, 이렇게 생긴 사람, 그리고 이 아저씨는 나이가 되게 많죠? 이 아저씨는 이제, 지금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판 사람의 형님이에요. 형님이고 반도건설이고 이 사람이 목수 출신이에요. 제가 알기로 무슨 부산에서 막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짓던 목수, 건축공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목수로 시작을 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아파트, 제 부동산 하니까 아파트 집수리 같은 거 같이 해보면 목수분들하고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럼 해보면 반도건설에서 지은 게 목수 출신이어가지고 가장 빤듯하대요. 공구리가 격차가 없고 그래서 목수들이 일하기가 편하대요. 그 정도로 하여튼 꼼꼼한 사람이에요. 꼼꼼한 사람인데 여기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21년도 작년 4월, 작년 5월에 압구정역 현대아파트를 80억에 팔아요. 전용 200제곱미터짜리를 80억에 팔고 이것도 나와요. 이것도 나오는데 80억에 팔고 양도차익을 47억을 남겨먹거든요. 양도차익을 47억에 남겨먹는데 대박인 게 압구정 현대 80억 치면 나올 거예요. 왠지 의심스러워. 이게 보면은 21년 7월 달에 팔아먹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거야. 21년 7월 달에 이게 보면 이게 아까 이 할아버지가 팔아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보면은 아는 놈들은 다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들만 그냥 압구정 7자 80억원 신고가 썼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뭐 KPD 건설 준공 44년 차다 임대 중인 물건이다. 뭐 이 KPD 개발인데 이 KPD 개발이 팔은 거예요. 근데 심지어 20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팔았어.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. KPD 개발이 이 아까 반도건설 이 할아버지 있죠. 이 할아버지가 반도건설 회장인데 주식회사 반도건설이 이 KPD 개발 주식회사의 모회사예요. 모회사. 이 KPD 개발도 이 할아버지 거야. 이 할아버지 거라고. 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작년에 또 팔아먹은 거야. 동생은 올해 팔아먹고 이 할아버지 좀 팔아먹었는데 언제 팔아먹었냐면은 보니까는 언제야? 작년 7월에 팔아먹은 거예요. 작년 7월이면은 완전 꼭지란 말이에요. 지난 4월이니까 하여튼 거의 꼭지에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을 때 뭘 알고 있냐? 정말 매도인이 팔고 싶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어떻게 아냐면 KPD 개발이 비담보 채권을 19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잡혔다. 이게 뭐냐면 매수인이 압구정동 아까 그 할아버지 찾아가서 야 나한테 팔아요 라고 하니까 압구정 할아버지가 야 그래 내가 너한테 팔게. 팔긴 파는데 야 근데 이거 80억인데? 그러니까 매수인이 80억이나 돼요? 너무 비싼데? 나 돈이 없어서 못 사겠는데? KPD가 아까 할아버지가 그래도 사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줄게. 어떻게 빌려줄 수 있어요? 야 그러면 일단은 돈 있는 것만 줘. 야 일단 80억인데 60억만 내. 그럼 20억은 어떻게 줘? 야 20억은 돈 생기면 줘. 그럼 내가 당신한테 20억 안 주면 어떻게 해요? 야 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너한테 설정을 해주고 너가 너한테 등기 넘어갈 거 아니야. 그러면 그 등기에다가 내가 20억 나한테 근저당을 설정해줘. 나한테 설정해줘. 이 반도건설 회장이 나한테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. 만약에 네가 20억 안 주면 내가 근저당 실행해서 내가 20억 회수해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20억 확실히 주겠지. 내가 그게 너한테 돈 빌려주는 거랑 똑같아. 나중에 갚아. 이 얘기 뭐예요? 꼭 팔겠다는 거예요. 그게 언제예요? 작년 4월이에요.
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팔아먹는 거야. 왜? 꼭지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렇게 작년에 팔아가지고 47억 벌고, 아까 이 동생 70억 건설사 회장님, 아까 그 동생, 이렇게 생긴 할아버지의 동생이에요. 이분도 건물 무슨 건설사 회장이에요. 얼굴 치면 나오는데 어딘가 나와요. 이 사람도 올해 그렇게 해서 팔아먹고 대박 나고. 그러면 이 80억 원 조금만 말 더 해보면 이거 언제 샀는지 아세요? 이거를 이 사람이 2013년 5월 달에 경매를 샀거든요. 이게 안 나오나? 7차 혐의점을 하지만 혐의점이 없지. 뭐 혐의점이 무슨 혐의점이 있어요. 자기들이 다. 그리고 혐의점 없다고 하잖아. 뭐 조사했나 봐, 국세청에서. 근데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요. 여기는 지금 계약 그거 안 나왔는데 2013년 5월 달에 이걸 경매를 33억에 사요. 그래서 80억이 돼서 그 양도 차익이 47억이 된 거거든요.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보시면 이게 보시면 여기거든요. 여기. 이게 2014년 1월부터 쓱 올라간다고. 근데 2013년부터 약간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아까 이렇게 생긴 할아버지는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언제 샀냐면 이때 산 거야. 이때. 올라갔잖아.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산 거예요. 33억에 사서 가장 최고점일 때 80억까지 팔아먹고 안 팔릴까봐 20억 근저당권까지 설정 자기가 받으면서 20억을 매수인한테 빌려주면서 팔아먹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, 근데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. 뭐가 희망이 있어요? 아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? 아까 언제는 뭐 대학 수능 잘 봐갖고 대학 잘 가는 거는 인터넷 강의 많이 들으면 돼서 뭐 다 배울 수 있지만 아파트 경기 변동, 부동산 투자 사이클 이런 거는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은 잘 배우기 어려워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? 희망이 있어요. 보세요. 이 할아버지 늙었죠? 저보다 30살은 많아요. 무슨 얘기예요? 그래도 우린 젊잖아요. 그러니까 젊은 게 위안인 거고, 우리도 이 나이 되면 이 할아버지도 더 잘할 수 있어요. 이 할아버지가 한 80년대 중반부터 이 할아버지가 그걸 시작했어요. 그 건설 사업을. 부산에 다가구 주택 있잖아. 다가구 원룸부터 짓기 시작한 할아버지거든요. 근데 이 할아버지가 70년대 뭐 후반부터 열심히 지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한 건 80년대 한 중반부터인데, 그래봤자 보세요. 우리나라 장이라는 게 85년도부터 90년대까지 장이 엄청 뜨거웠어요. 우리나라 88 올림픽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. 89년도에 막 전셋값 올라서 사람들 죽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자살하고 전셋값이 없어갖고 엄청나게 뜨거웠어. 그러면서 90년까지 뜨겁다가 91년부터 노태우가 200만원 공급한다 그래갖고 90년대 죽수다가 97년도부터 IMF 받고 98년도부터 다시 올라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빨이 올랐어요. 그게 두 번째 장이야. 세 번째 장은 죽수다가 여기 장이 다 나오잖아요. 서울 아파트 여기 보면 죽수다가 이때 다시 또 죽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올랐다고. 그게 세 번째 장이야. 이게 첫 번째 장이고, 이게 두 번째 장이고, 이게 세 번째 장인데,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을 세 번 경험한 거예요. 어느 정도 늙었나. 이 정도 늙어서 세 번째 장을, 상승장과 하락장을, 사이클을 세 번 경험한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상승장 한 번 경험하고, 지금 하락장 경험하고 있어요. 겨우 한 번 한 거예요. 그러니까, 책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배울 수 없는 이 부동산 또는 투자 사이클의 경기 변동을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세 번을 경험한 거고, 저는 이제 겨우 한 번 경험한 거고. 그러니까 30대 유튜버들이 아무리 잘나서 잘난 척을 하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도, 솔직히 저도 30대니까 말씀드리는 건데, 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보다 저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똑똑하면은 이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. 이 할아버지 나이가 됐을 때.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몸으로 느끼고 있고,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계속 장에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. 장에 민감하게 움직이고, 이 낌새가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, 적어도 이 1년에 그러니까 평생 가야 정말 많이 경험해야 세 번 경험하는 거예요. 특히 아파트나 부동산 장은, 물론 뭐 주식장이나 비트코인 장은 더 이게 주기가 짧으니까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, 어쨌든 큰 틀에서는 아파트 장이나 부동산 장이나 주식 장이나 코인 장이나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래 사는 놈이 장땡이고, 오래 못 살았잖아. 빨리 살 수는 없잖아. 빨리 늙을 수는 없잖아. 그렇다고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그 장이라도, 그 소중한 기회를 내 몸으로 체득시켜야 된다.
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, 결국은 이창용 보세요. 미국보다 금리 인상 먼저 종료하기는 어렵다. 이게 올해 8월 얘기예요.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한 게 있죠.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.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.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건방진 얘기죠.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 독립해? 독립하는 건 여러분 뭐 입만 열면 사법 뭐 수사권 독립 뭐 검찰 독립 뭐 다 독립하는데 여러분 독립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는요 사법부만 독립이에요. 아니 왜 검찰이 검찰은 독립하면 안 돼요. 그럼 뭐 개나 소나 다 독립해? 또 경찰도 수사권 독립하겠대. 개나 소나 다 독립해? 그럼 독립이에요. 말이 좋아 독립이지. 지들 멋대로 하겠다는 게 독립이에요. 나 건들지 마. 내가 맘대로 할 거야. 그런 중요한 단어가 우리나라 법에 나오지 않아요. 법에 독립이라고 나온 거는요. 사법권만 독립한다고 나와 있어요. 검찰도 독립하면 안 되고요. 검찰도 당연히 통제받아야 되는 거고요. 경찰은 더 통제받아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뼈예요. 한국은행 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한국은행은 중립성을 지킨다 돼. 중립. 독립이 아니고 중립이야. 그러니까 수사권 중립, 검찰 중립이 맞지, 정치 중립이 맞지, 뭐 검찰 독립, 수사권 독립, 뭐 한국은행 독립 다 틀린 말인데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정부로부터 독립한다. 정부는 우리가 투표해서 만든 정부인데 감히 그는 우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야? 말이 돼요? 그럼 뭐 우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뭔데? 당신도 국민인데. 치자는 피치자고 그게 법치주의.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고요. 중립한다고 한국은행법에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미국 연준 파월 아저씨한테 독립한 게 아니래. 파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파월이 뭐예요?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해야 되고. 그러면 어쨌든 이 시장을 얼마 우리가 겪을 수 없는 평생 동안 3번밖에 못 겪는 이 시장을 최대한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시장을 겪는 몸으로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미국 파월의 얘기를 보는 거예요. 그럼 미국 파월의 얘기를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느끼는 게 결국 시장을 느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할아버지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이 할아버지보다 더 잘나질 수 있어요. 물론 이 할아버지 됐을 때만큼 일 안 하고 나는 욜로 또는 나는 파이어 해가지고 45살에 예컨대 100억 벌어서 은퇴하면 그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 어쨌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장을 느껴야 되는데 장을 느낄 때는 이창용 아저씨도 말하고 있듯이 미국 파월의 어떤 시장의 면밀한 어떤 흐름이나 의사결정을 잘 봐야 된다. 근데 미국 파월은 미국 금리예요. 한국은행법에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존재 목적이 딱 적혀 있어요. 물가 안정이라고 아예 법에 나와 있다고.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있는 애들이 미국 연준 파월 아저씨예요. 그러면 물가 안정인데 미국 물가를 먼저 봐야겠죠. 물가가 근데 조금 잡혔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에 어저께 막 폭등하고 나스닥 막 다 오르고 우리나라 주식도 오르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그렇게 잽싸게 낮출까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22분인데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